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방 예산은 7,529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835조 원 규모인데 특히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향상을 계속 지원하는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첫 소식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의회에 6조 달러 규모의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방 예산은 7,529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835조 원 규모며 이 가운데 국방부 예산은 7,150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792조 원이 넘습니다. 사회보장과 교육 등 필수 예산을 제외한 전체 재량 예산 1조 5,224억 달러 가운데 국방 예산은 약 12%로 2021년 회계연도 대비 1.6% 늘어난 규모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예산안의 최우선 순위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격퇴와 미국이 직면한 제일 도전 과제로서의 중국, 그리고 진전되고 지속적인 위협으로서의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위협 대응을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국방부는 북한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공격적인 사이버 수단, 그리고 정권의 안보 강화와 불량 국가인 자국의 영내,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기타 불안정한 활동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이란, 북한이 가하는 국가적 위협에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억제할 완전한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예산 중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염두에 둔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전반에는 109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2조 8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성능과 사거리가 우수한 패트리어트 팩3와 SM-3 개량형,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프로그램에 대한 전술 항공과 미사일 방어 요격기 확대 계획안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 일본, 호주와의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얀 동맹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와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와 안정의 핵심 축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부와 국제개발청 예산으로는 410억 달러, 약 45조 4천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국무부의 비확산 활동에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대한 자발적 기여로 8,800만 달러가 책정됐는데 국무부는 이란과 시리아, 북한이 핵확산 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미국의 노력은 IAEA의 검증 활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을 제시한 것으로 의회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워싱턴 근교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를 하고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넋을 기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1일 질 바이든 여사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등과 함께 메모리얼 데이 기념식에 참석해 미군 참전 용사들과 전사자들을 기리면서 참전 용사들은 미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든 미국인들은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오늘날 미국의 번영이 있음을 기억하고 영웅들의 희생 정신과 업적을 기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참전 용사들과 가족들의 헌신을 기리면서 미국은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큰 빚을 지고 있으며 이에 보답하는 길은 미국을 통합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의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조국을 위해 희생한 효국 영령들을 기리고 한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31일 주한미군의 메모리얼 데이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고 애도한다면서 한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그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고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 대사 대리도 이날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서 가평과 펀치볼 등 한국전쟁 격전지를 찾아 한국의 자유수호를 위해 피 흘린 미군 장병들을 추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후회는 미국 메모리얼 데이와 한국 현충일을 기념해 다음 달 6일까지 미한 공동 추모 주간으로 선포한다고 밝히고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희생 덕분에 양국 국민들은 피로 맺어진 공고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미한 정상회담에서 미한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데 대해 북한이 자신들을 향한 적대 행위라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또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 대해 비루한 꼴, 역겹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는데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정부를 싸잡아 비난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외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31일 무엇을 노린 미사일 종료 지침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미국의 미한 미사일 지침 종료 처사는 고의적인 적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평은 지난 21일 열린 미한 정상회담 후 나온 북한의 첫 반응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의 목적이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군비 경쟁을 조장해 북한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변국들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합법적으로 실현하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미국의 오산이며 북한의 관역은 한국군이 아닌 대양 너머 미국이라면서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를 저질러 놓고 이쪽 저쪽의 반응에 촉각을 세우고 엿보는 비루한 꼴이 역겹다고 비난한 겁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를 마치고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대화 재개를 촉구한 상황에서 북한이 비난 섞인 반응을 보인 건 조기 대화 복귀보다는 기싸움을 더 벌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실용적 접근 최대 유연성 같은 표현들을 꼭 집어서 이게 권모술수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지금 당장 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올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입장으로도 볼 수 있어요. 제 판단에는 북한이 당분간 대미 압박을 지속해서 미국을 좀 더 구체적인 조치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읽히는 게 있고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미한 정상회담 결과 중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를 우선 문제 삼은 건 추후 자신들의 도발 행위에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이중적인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핵미사일 개발한 게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들이 도발을 하더라도 명분을 한국이나 미국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구실을 이제 염두에 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북중 관계 전문가인 통일연구원 전병권 박사는 미사일 지침 종료가 주변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북한의 비난에 주목하면서 중국에 대한 위협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중국과 미한 양국의 틈을 벌리고 북중 관계는 강화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이제 완화되고 그러면은 그것이 사실은 중국한테도 내심 불편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결국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좀 중국 측에 있는데 지금 중국은 어떻든 간에 한중 관계를 좀 고려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대신 지금 북한이 얘기를 해줌으로써 북중 관계의 어떤 긴밀함 뭐 이런 것들도 한편으로 노리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지침 문제로 시비를 걸었지만 앞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인권 문제 거론이나 대북제재 유지 등 다른 정책 기조에 대한 비난도 함께 제기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긴장 수위를 높이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OE 뉴스 김현경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협의체인 쿼드에 대한 반중국 프레임을 철회한 이후 한국의 쿼드 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한국은 북중 관계를 주시하며 대북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지난 26일 갱신한 미한 관계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에 대한 개념 변화에 따라 한국이 쿼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쿼드의 기존 반중국 프레임을 버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분배와 기후변화, 중요 신기술 구상 등을 주도하면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안보협의체 쿼드에 대한 협력에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던 한국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의회 조사국은 또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중국 관련 문구들이 담긴 데 주목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또는 불안정시키거나 위협하는 모든 활동에 반대하기로 합의하고 남중국해와 이를 넘어선 곳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공동성명에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 때문에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주시하며 대북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 투자 관계, 사드 보복 같은 과거 한국의 정책 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발 조치 등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국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이어 미한 안보 현안과 관련해선 두 나라가 한국의 증대된 역량과 자주성 강화에 대한 열망을 인식하기 위해 동맹을 조정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1979년 체결된 양자 미사일 지침 협정을 종료하기로 한 것은 동맹 조정의 또 다른 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북한은 미한 관계에서 지배적인 전략적 관심사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비핵화를 향한 부분적 조치에 대한 대가로 부분적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점진적 프로세스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정책 검토 결과를 환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또 북한의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재개를 우려하는 일각의 분석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런 제재는 한국 문재인 정부가 선호하는 남북 협력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A 뉴스 이준입니다. 북한은 전파 방해를 통해 미국의 우주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향후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프랭크 켄달 미국 공군 장관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방부 군수 담당 차관을 지냈던 켄달 공군 장관 지명자는 최근 상원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우주 공간에서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는 나라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을 지목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켄달 지명자는 특히 북한과 이란은 주로 위성통신이나 위치 추적, 항법 장치 등을 표적으로 한 전파 방해 행위를 통해 일정 수준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제2회 북한 정의주간 행사가 서울에서 열려 중국 공안당국에 의한 탈북민 강제 북송 등 참혹한 북한 인권 실상을 고발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 단체인 북한정의연대는 29일 북한 정의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 인사동 거리에서 열린 거리 캠페인을 통해 탈북민이 중국 공안당국에 붙잡혀 북송되는 과정을 재연하면서 탈북민들의 인권 참상과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알렸습니다. 또 북한 주민을 옥죄는 주체 사상과 인권 침해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를 철폐하고 탈북자 강제 북송 금지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제2회 북한 정의주간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북한 인권단체 북한정의연대는 앞서 지난 26일 한국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향후 실무협상에서 북한 인권 개선 문제를 의제로 다뤄야 한다며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 석방 문제 등에 대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 편향적인 일부 지식인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또 접근 방식으로서 내놓고 있는 내재적인 접근법을 좀 여러분들께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재적인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사회를 바라볼 때, 또 북한 정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바라볼 때 북한의 눈으로 보고 북한을 이해하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을 바라볼 때 미국이라든지 한국의 잣대로 그 북한을 재지 말고 북한 체제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를 해주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부 북한 편향적인 지식인들에 의해서 북한을 바라보고 또 평가하는 하나의 입장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재적인 접근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안고 있는 인권이라든지 또 억압적인 그 체제의 성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비판적으로 보지 않고 북한의 입장에서 바라봄으로 해서 그것을 듣고 그 문제점들을 듣고 오히려 북한 전체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겁니다. 예를 나오면 북한에 지금 생기고 있는 인권 문제, 자 이런 것들도 이 보편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국제사회가 그 개선을 지금 촉구하고 있죠. 그런데 내재적인 접근 방식에 따른다고 한다면은
김정은 정권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만드는 것도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용인이 되어야 되고 외부 세계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내재적 접근법을 오늘 말씀드리냐 하면은 접근법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관점이라는 것은 어떤 현실을 바라볼 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이 붉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노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 관점, 안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재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그 안경을 쓰고 북한을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북한의 그 문제점이라는 것은 전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편향적인 일부 지식인들이 이 내재적인 접근법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많은 또 지식인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일반 사람들이 모두 북한 편향적인 지식인들이 지금 북한을 바라보는 내재적 접근 방식이라는 안경을 쓰고 북한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그야말로 북한에 동조하는 또 북한에 대해서 대단히 무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재적 접근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내재적 접근법이 안고 있는 이론적으로 아주 결정적인 문제점 하나는 이 북한 편향적인 지식인들이 내재적인 접근법을 북한에는 적용하면서도 한국 현대사에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현대사도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성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 해방이 되고 3년간 이념적인 대논쟁을 거쳐서 1948년 대한민국이 만들어졌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건국, 그 다음에 호국, 산업화 민주화 이 과정을 거쳐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재적인 접근법을 북한에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그 북한 편향적인 지식인들이 이 건국으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대해서는 과연 내재적인 접근법을 적용시키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토록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현대사도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국민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극복해 나온 그런 하나의 자랑스러운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북한으로 북한을 보자 이렇게 하면서 왜 한국의 현대사, 한국의 정치사, 한국의 경제사를 접근할 때는 왜 이런 접근 방법을 취하지 않는 것이죠? 이건 그야말로 이중적인 그런 하나의 잣대를 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 한다면은 이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고 그것을 지금 들고 나오는 그 지식인들의 사고의 이중성에도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의 이 내재적 접근법을 갖춰야 된다고 한다면 북한 정치 체제의 전체주의적인 속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게 또 있습니다. 흔히 남한과 북한을 비교할 때 북한은 공산주의, 한국은 자본주의 이렇게 또 구분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적인 카테고리로 남북 체제를 구분 짓는 겁니다. 자본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사용한 인물이 여러분 칼 막스 아닙니까? 칼 막스가 공산당 선언하고 자본론에서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이건 경제적인 카테고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칼 막스는 역사를 경제적인 아주 유일한 관점, 인물상안에서 바라보면서 고대 노예제로부터 봉건제를 거쳐서 이 자본주의를 거쳐서 사유를 거쳐서 공산주의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북한을 공산주의, 한국을 자본주의다 하는 것은 이 경제적인 카테고리로 이 남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건 상당히 이 왜곡된 이 우리에게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정치적인 카테고리를 볼 때 전체주의 체제이고 그리고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주의라 하는 것은 개혁이 불가능한 겁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그 외교 안보 자문을 하고
그 다음에 정치 철학적인 근거를 제공했던 인물인 유엔 대사를 지낸 진 커크 패트릭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근위주의 정권은 계획이 가능하지만은 전체주의 정권은 계획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전체주의 체제라고 한다면 저것은 계획의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걸 결국은 덮기 위해서 이 내재적인 접근법이니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편향되게 북한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재적인 접근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3월 18일 최선희 제2부상이 이야기하는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라는 것도 바로 그 최선희 말대로 용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외부 세계가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하기보다는 북한으로 하여금 계획 개방을 하고 북한도 국제사회로 나와라. 나오겠다고 한다면 그걸 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입장인 것이죠. 그러나 북한 전체주의라는 것은 만성적인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최고 권력의 승계하는 것을 제도화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체제, 또 소련과 같은 전체주의 체제는 외부의 위협을 항상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외부의 위협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조작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만 열면은 대북한 적대시 정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전부 다 거짓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재적인 접근법에 따른다고 한다면은 그 거짓말이 사실이고 진실인 것처럼 들리게 된다고 하는 얘기죠. 북한이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은 남북대화, 미북대화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건 그렇기 때문에 인권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내재적인 접근 방법의 하나인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이 사회가 특수성을, 또 국가가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기준도 있다고 하는 얘기죠.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것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결코 무시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기준이다 하는 겁니다. 이 내재적인 접근법에서 벗어나서 북한을 전체주의 체제로 규정을 짓고 지금 김정은 정권을 본다고 한다면은 내부적인 많은 지금 변화와 도전과 저항 때문에 후계의 전체주의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흔히 북한 체제의 내구성이니 북한 체제의 안정성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북한 정권이라는 것은 이 탄생부터 만성적인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저 체제는 안정적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불안정성을 감추기 위해서 내재적인 접근법을 북한 편향적인 일부 지식인들이 내세우고 있다는 얘기죠. 그건 우리가 지금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 볼 때 북한을 바라보는 아주 잘못된 그러한 시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북한이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북한을 편향적으로 보는 내재적인 접근법 이런 데 따를 것이 아니고 북한에 대해서 더욱더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